조선 후기 묵은골 남편을 잃고 홀로 살던 윤 씨는 굶주린 소년 도리를 거둡니다. 순식간에 늘어난 아이들은 무려 6. 사람들은 도둑놈들을 키운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단호했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은 이 집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제 굶주림보다 무서운 건 정직함이었습니다. 도둑이라 손가락질 받던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인의 손에서 시작된다. 조선 후기 한양 도성 남쪽 끄트머리에 자리한 작은 골목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골목을 묵은골이라 불렀다. 먹고 마시는 자들이 드나들기보다는 먹지 못한 자들이 쭈그려 앉아 숨을 고르는 곳이었다. 날이 어두워지면 그 골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쥐 우는 소리도 바람 가르는 소리도 아니었다. 어린 숨소리였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였다. 눈이 한 번 내리면 며칠씩 녹지 않았고 한강은 얼어붙어 뱃길도 끊겼다. 한양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의 끼니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무너진 것은 아이들이었다. 부모를 잃은 아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아니면 부모가 있어도 먹일 수 없어 스스로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 묵은골의 처마 밑에 몸을 붙이고 앉아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낮에 시장을 어슬렁거렸다. 손이 빨랐다. 행상의 광주리에서 감 하나를 집는데 눈 깜짝할 사이도 걸리지 않았다. 쌀집 앞에서 쌀 한 줌을 옷깃에 숨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도둑이라 불렀다. 어떤 이는 지나가며 발길질을 하였고 어떤 이는 장식꾼을 불러 잡아들이게도 하였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울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그 골목 어귀에 윤 씨 성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다. 윤 씨는 그 나이가 33이었다. 혼인한 지 4년 만에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다. 시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뒤 묵은골 한쪽에 딸린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기 시작하였다. 삭바느질로 입에 풀칠을 하였고 남이 버린 나무 조각을 모아 불을 떼었다. 그러나 윤 씨는 굶주리지 않을 만큼은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날마다 말하였다. 어느 날 저녁 윤 씨가 장에서 돌아오다가 묵은골 어귀에서 멈추었다. 처마 밑에 아이 하나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 10살이 될까 말까 한 사내 아이였는데 옷은 다 헤어지고 발에는 집도 없이 맨발이었다. 아이는 손 안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윤 씨가 가까이 다가가니 아이의 손에는 반쯤 얼어붙은 감 한 개가 들려 있었다. 시장에서 훔쳐온 것이 분명하였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눈을 들어 윤 씨를 보았다. 잡히지 않으려는 눈빛도 아니었고 용서를 구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저 깊고 오래된 피로가 담긴 눈이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윤 씨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이에게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있느냐 하고 물으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옆으로 돌렸다. 윤 씨는 그날 장에서 사온 두부 한 모를 내밀었다.
아이는 처음에 받지 않았다. 윤 씨가 그냥 두고 돌아서려 하자 아이는 재빠른 손으로 두부를 낚아채고는 처마 그늘 안으로 몸을 숨겼다. 윤 씨는 그것을 보고 돌아섰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처마 및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튿날 아침 윤 씨가 문을 열고 나서니 처마 밑에 아이가 그대로 있었다. 밤새 그 자리에서 얼어가며 잠든 것이었다. 윤 씨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솥을 올렸다. 아이는 스스로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다. 윤 씨는 죽 한 그릇을 끓여 내밀었다. 아이는 이번엔 주저없이 받아들었다. 뜨겁다는 내색도 없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마셨다. 다 마신 뒤에도 그릇에서 손을 놓지 못하였다. 온기가 좋았던 것이리라. 윤 씨가 이름을 물으니 아이는 돌이라고 하였다. 어디서 왔느냐 하니 경기 쪽에서 왔다 하였다. 부모가 돌림병에 쓰러지고 혼자 도성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그 이상은 묻지 않았고 도리도 더 말하지 않았다. 윤 씨는 그날 하루 도리를 방 안에 두었다. 저녁이 되자 도리는 스스로 방 한켠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말도 없고 소리도 없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자 도리가 혼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손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시장 귀퉁이에서 주웠다는 나무 조각 몇 개였다.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것이었다. 윤 씨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것을 받아 부뚜막 곁에 쌓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골목 안 형편이 도리 하나만의 일이 아님이 드러났다. 어느 날 도리가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나는 여자아이로 이름이 분이라 하였고 다른 하나는 다리를 약간 저는 사내아이로 이름이 막세라 하였다. 둘 다 묵은 골에서 구걸과 도둑질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아이들이었다. 도리는 이 아이들이 자신보다 더 어렵다며 눈빛으로 윤 씨에게 사정하였다. 윤 씨는 새 아이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방은 작았다. 솥은 작았다. 쌀독에 든 쌀도 넉넉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윤 씨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윤 씨는 솥을 가득 채워 죽을 끓였다. 4사람분이었다. 그렇게 하나씩 늘어났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윤 씨의 방에는 아이 6이 함께 지내게 되었다. 묵은 골에 소문이 퍼졌다. 저 과부가 도둑 아이들을 걷어들인다는 말이 났다. 어떤 이는 제 정신이 아니라 하였고 어떤 이는 나중에 저것들한테 결국 털린다 하였다. 윤 씨는 그 말을 들었으나 개의치 않았다. 아이들은 저마다 달랐다. 도리는 눈치가 빨랐고 분이는 손재주가 있었다. 막세는 다리가 불편하였지만 귀가 밝아서 골목 안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다. 뒤에 들어온 새 아이 가운데 하나는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았고 하나는 발이 빨랐으며 하나는 말수가 적었으나 무엇이든 한번 보면 잊지 않았다. 윤 씨는 이 아이들이 훔쳐온 것이 있으면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의아해하였다. 먹기 위해 훔친 것인데 왜 받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윤 씨는 한 번만 단단히 말하였다. 이 집에서 얻은 것은 이 집에서 먹어야 하고 밖에서 빼앗아 온 것은 이 집 안으로 들여놓지 않는다. 그것이 이 집의 법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하였다. 그러나 윤 씨가 흔들리지 않자 차차 그 법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시장 일을 돕거나 나무를 해오거나 이웃집 심부름을 하며 품삯을 받아오기 시작하였다. 작은 돈이었으나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 씨는 방 안에 오롯이 모인 6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직 가난하였다. 아직 춥고 좁은 방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서 피어오르는 죽 냄새와 아이들의 조용한 숨소리가 뒤섞이는 그 밤에 윤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윤 씨 자신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묵은 골에 다른 바람도 함께 불어왔다. 윤 씨가 아이들을 거두어 들인다는 소문은 골목 안을 넘어 인근 장터까지 퍼져나갔다. 그 소문에는 여러 빛깔이 섞여 있었다. 불쌍한 마음에 아이들을 먹여 살린다는 칭찬도 있었으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은 수군거림이었다. 도둑 아이들과 한 지붕 아래 사는 과부, 저 여인이 대체 무슨 꿍꿍이냐는 것이었다. 묵은 골 어귀에서 나무를 파는 이씨 할멈이 가장 목소리가 컸다. 이씨 할멈은 아는 이를 만날 때마다 저 윤씨라는 여인이 아이들을 부려먹어 나중에 뭔가 꾀할 것이라 하였다. 아이들이 훔쳐온 것을 다 받아 챙기고 겉으로만 먹여주는 척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 말은 장터에서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살을 붙였다. 어느새 소문은 윤 씨가 아이들을 시켜 인근 가게들을 조직적으로 털고 있다는 말로 변해 있었다. 윤 씨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왔다. 아이들을 통해서였다. 귀가 밝은 막쇠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날 저녁 방 안에서 꺼냈다. 막쇠는 마치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바깥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이들이 윤 씨를 부르는 말이 어느새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윤 씨는 그 호칭에 잠시 멈추었으나 나무라지 않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윤 씨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억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윤 씨는 곧 말하였다. 말하는 사람의 입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조용해졌다. 그러나 바깥의 수군거림이 잦아들기는커녕 한 가지 사건이 더 얽혀들었다. 장터 한쪽에서 포목을 파는 홍서방이라는 자가 어느 날 손가락에 낀 은가락지 하나를 잃어버렸다. 홍서방은 가락지를 잃어버린 날 장터를 어슬렁거린 아이를 보았다고 하였다. 나이로 보아 10살 남짓이었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홍서방은 단박에 윤씨네 아이라고 단정짓고 관아에 고발할 것이라 입을 높였다. 소문을 들은 윤씨는 그날 저녁 아이들을 한자리에 앉혔다. 윤씨는 추궁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물었다. 홍서방 포목전 근처에 간 아이가 있느냐고.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발이 빠른 복이라는 아이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복이는 심부름을 가던 중 그 앞을 지나쳤다고 하였다. 손을 댄 것은 없다고 눈을 마주치며 또렷이 말하였다. 윤 씨는 복이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이튿날 윤 씨는 홍서방을 직접 찾아갔다. 홍서방은 처음에 윤 씨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그 집 아이들이 틀림없다고 내 두 눈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윤 씨는 흔들리지 않고 말하였다. 아이는 그 앞을 지나쳤을 뿐이며 가락지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만약 달리 증거가 있으시다면 내 직접 관아에 데리고 가겠노라고 하였다. 홍서방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증거라 할 만한 것은 없었다. 단지 아이가 지나쳤다는 것뿐이었다. 결국 며칠 뒤 홍서방의 포목, 궤 안 깊숙한 곳에서 가락지가 나왔다. 홍서방 자신이 다른 물건을 정리하다 넣어두고 잊은 것이었다. 홍서방은 윤 씨를 찾아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별말 없이 돌아갔다. 사과의 말은 없었으나 그날 이후 홍서방은 윤 씨네 아이들에 관한 말을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골목 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수군거리는 이는 있었으나 그 목소리는 한결 작아졌다. 윤 씨가 단단한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이들도 알았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아이들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기 시작하였다. 분이는 말이 없는 아이였다. 6 아이 가운데서도 분이는 가장 조용하였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혼자 한쪽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손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남이 버린 천 조각을 주워다 엮기도 하고 떨어진 매듭을 다시 묶기도 하고 처마 밑에 새끼줄이 풀려 있으면 스스로 다시 동여매기도 하였다. 분이의 손끝에서 물건들은 새 것처럼 변하였다. 윤 씨가 그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은 분이가 찢어진 저고리를 꿰맨 것을 보고 나서였다. 분이가 꿰맨 솔기는 윤 씨보다 오히려 더 곱고 촘촘하였다. 실도 구한 것인지 어디서 뽑아낸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음매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윤 씨는 분이에게 바느질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고 물었다. 분이는 잠깐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바라보더니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보다 보니 됐다고 하였다. 그 대답에 윤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윤 씨는 분이에게 바느질을 함께 시켰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다. 이웃집 아이 저고리에 터진 곳을 깁는 것, 낡은 버선을 덧대는 것 따위였다. 그런데 분이가 한 솜씨가 알려지자 골목 안에서 하나둘 들고 오는 이가 생겼다. 삭슬 내고 맡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푼에 불과하였으나 분이의 솜씨를 본 사람들이 더 큰 일감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묵은골에서 2 골목 떨어진 곳에 비단을 취급하는 상인이 있었다. 최서방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도성 안에서도 품 있는 옷감을 다루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날 최서방의 심부름꾼이 윤 씨의 집을 찾아왔다. 비단 한 필에 술을 놓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삭은 후하게 치르겠다고 하였다. 윤 씨는 심부름꾼을 돌려보내지 않고 분이를 불러 앉혔다. 분이는 비단 한 귀퉁이를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다.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분이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고운 것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지 않냐며 오히려 걱정을 먼저 하였다. 윤 씨는 분이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내 손이 아는 것을 믿어라 하고 말하였다. 분이는 사흘 동안 그 비단과 씨름하였다. 밥도 조금 먹고 잠도 줄이며 술을 놓았다 화조도였다. 꽃 사이에 새가 앉아있는 문양이었는데 분이가 완성한 수는 꽃잎 하나하나에 결이 살아있었고 새의 날개 쭉지 아래 그림자까지 실로 표현되어 있었다. 최서방은 완성된 비단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최서방은 처음 약속한 삭새 2배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같은 술을 부탁하고 싶다 하였다. 분이는 윤 씨의 눈치를 보았고 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방 안에서 아이들이 모두 그 돈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다. 도둑질로 얻은 것이 아닌 손으로 만들어낸 돈이었다. 막새가 씩 웃으며 이것도 손으로 얻은 것이긴 한데 전과 다르다고 말하였다.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방 안에 처음으로 밝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윤 씨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하늘을 보며 생각하였다. 아이들 안에 무언가 있다. 지금까지 아무도 꺼내주지 않았을 뿐인 각자 안에 잠든 무언가가 윤 씨는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그날 비로소 똑똑히 느꼈다. 도리는 윤 씨가 처음 거두어들인 아이였다. 그만큼 도리는 이 집에 가장 오래 있었고 윤 씨의 방식을 가장 먼저 몸에 익혔다. 훔치지 않는다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남이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 윤 씨가 말로 가르친 것은 별로 없었지만 도리는 윤 씨의 하루하루를 보며 그것들을 하나씩 배워갔다. 도리의 가장 큰 재주는 눈이었다.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았고 한 번 지나친 골목의 구조를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아두었다. 어디서 누가 장사를 하는지, 어느 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도리는 발로 다니며 눈으로 새겨두었다. 그것은 예전에 도둑질을 하던 시절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단련된 눈이었다. 이제 그 눈이 다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었다. 어느 날 도리가 저녁 늦게 돌아오면서 얼굴에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윤 씨가 눈짓으로 묻자 도리는 밥상을 물리고 난 뒤에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늘 장터 뒷골목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낮에 멀쩡히 열려있던 어느 약재상의 뒷문이 저녁에 몰래 열리더니 안에서 자루 몇 개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자루를 들고 나온 자는 그 약재상의 주인이 아니었다. 몸집이 작고 눈이 날카로운 다른 자였다. 윤 씨는 도리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도리는 계속하였다. 그 자루 안에서 냄새가 났다고 하였다. 약재 냄새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진하고 달큰한 냄새였는데 도리는 전에 어느 집 어른이 그것을 피우다 쓰러진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아편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윤 씨의 표정이 굳었다. 아편은 당시 도성 안에서도 엄히 금하는 것이었다. 몰래 들여오고 몰래 파는 자가 있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골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것을 아이가 목격하였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였다. 윤 씨는 도리에게 단단히 말하였다. 다시는 그쪽 골목으로 가지 말 것, 본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 것, 그리고 그자를 마주치거든 보지 못한 척하고 돌아설 것.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도리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것을 윤 씨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이 생겼다. 도리가 그 뒷골목을 다시 지나다가 자루를 날랐던 그 눈 날카로운 자와 마주쳤다. 그 자는 도리를 알아보았다. 며칠 전에도 이 골목에서 이 아이를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자는 도리의 멱살을 잡고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 도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자는 믿지 않았다. 도리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윤 씨는 처음에는 심부름이 길어졌겠거니 하였다. 그러나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자 윤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막새가 장터 쪽을 뒤지고 발 빠른 보기가 골목 구석구석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보기가 헐레벌떡 돌아와 뒷골목 담장 안쪽에서 도리가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윤 씨는 직접 달려갔다. 도리는 담장 그늘 안쪽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로 있었다. 겉으로는 다친 곳이 없었으나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굳어 있었다. 윤 씨가 도리의 손을 잡자 도리는 한참 만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겁에 질린 눈이었다. 그자가 위협하였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다시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이미 안다고 하였다는 것이었다. 윤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이 일을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윤 씨는 알았다. 그러나 섣불리 나섰다가는 더 큰 위험이 따라올 수 있었다. 윤 씨는 생각을 거듭하였다. 그러다 한 사람이 떠올랐다. 묵은골에서 두 골목 위쪽에 사는 전직 포교 출신의 노인이었다. 성이 박 씨였고 도성 안사정의 밝은 사람이었다. 윤 씨는 이튿날 아침 일찍 그 노인을 찾아갔다. 박 노인은 윤 씨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재상과 뒷거래하는 자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박 노인은 자신이 아는 현직 포교에게 귀띔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대신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말 것이며 아무데도 그 이야기를 발설하지 말라 하였다. 사흘 뒤 도성 포교들이 그 약재상 뒷골목을 덮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자루들이 압수되었고 눈 날카로운 그자도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장터 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묵은골 사람들은 누가 신고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도리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윤 씨는 도리의 어깨를 한 번 가볍게 짚어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도리는 한 가지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거리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던 아이가 이제는 주저없이 사람들 앞에 나섰다.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두려움이 줄어든 것이었다. 윤 씨는 그것을 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막새는 다리를 절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짧았다.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어릴 적 어딘가에 다친 것인지
막세 자신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다. 다만 걸을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빠르게 뛰는 것은 할 수 없었다. 아이들 중에서 가장 느린 것이 막세였다. 그러나 막세의 귀는 달랐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막세는 들었다. 두 칸 너머에서 하는 작은 말소리도 막세의 귀에는 또렷하였고 시장 소음 속에서도 특정한 단어 하나를 골라 잡아낼 수 있었다. 막세는 그 귀로 골목 안의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그것을 윤 씨에게 전하는 것이 막세의 몫이 되어 있었다. 그 봄 어느 날 막세가 장터 한쪽 나무 그늘 아래서 쉬다가 귀가 번쩍 열리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인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은 포목을 다루는 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곡물 쪽으로 아는 자가 많은 장사꾼이었다. 막세는 그들과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은 채로 귀를 열었다. 이야기인즉 도성 남쪽 큰 장터에 새로 들어설 가게 자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는 예전에 큰 포목상이 있던 곳으로 한때 도성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길목이었다. 그 포목상 주인이 급히 고향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가게를 비우게 되었는데 권리를 양도하는 값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리가 좋은 데다 안에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서 그 값이면 장사를 시작하기에 알맞다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누고 있었다. 막세는 귀를 더 기울였다. 상인들은 그러나 그 권리를 넘겨받을 사람이 아직 없다 하였다. 아는 이가 있으면 소개해 주려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며칠 안에 결정되지 않으면 외지 상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다. 막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다. 윤 씨에게 이야기를 전하니 윤 씨는 처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게 자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윤 씨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은 얼마인가? 분이가 번 삭바느질 돈, 아이들이 심부름으로 모은 돈, 그리고 윤 씨 자신이 삭바느질로 아껴온 돈이 있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으나 가게 권리를 넘겨받기에 충분한지는 알 수 없었다. 윤 씨는 그날 저녁 박 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박 노인은 그 장터 자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권리를 넘겨받는데 필요한 값을 대략 알려주었다. 윤 씨가 가진 돈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였다. 윤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하였다. 부족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윤 씨는 이리저리 따져보다가 한 가지를 떠올렸다. 분이의 비단수를 사간 최서방이었다. 최서방은 분이의 솜씨를 극히 탐낼 뿐 아니라 윤 씨를 여러 번 만나면서 신뢰가 쌓여 있었다. 이튿날 아침 윤 씨는 최서방을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다. 가게 자리를 얻어 분이의 수놓은 비단을 전문으로 팔고 싶다. 부족한 돈을 꾸어줄 수 있겠느냐. 대신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최서방이 납품하는 비단을 우선으로 취급하겠다. 그리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겠다 하였다. 최서방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분이의 솜씨를 이미 보았으니 가게가 된다면
자신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최서방은 알고 있었다. 막쇠는 그 결과를 저녁에 들었다. 윤 씨가 최서방에게 돈을 꾸어왔다는 이야기를 아이들 모두 조용히 들었다. 막쇠는 자신의 귀가 이 집에 이렇게 큰 일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며 수줍게 웃었다. 윤 씨는 막쇠를 보며 말하였다. 세상에 쓸모없는 귀와 눈은 없다. 그저 쓰일 때를 기다릴 뿐이다. 막쇠는 그 말을 오래 가슴에 품었다. 가게 자리를 넘겨받은 날, 윤 씨는 혼자 그 안에 들어가 한참을 서 있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다. 앞쪽에 손님을 맞는 자리가 있고 안쪽에 물건을 두는 공간이 따로 있었다. 예전 포목상이 쓰던 선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창문 하나가 남쪽을 향해 나 있어 낮에는 볕이 잘 들었다. 오래 비어있던 탓에 먼지가 앉아 있었으나 뼈대는 튼튼하였다. 윤 씨는 그 안을 천천히 걸어보았다. 발 아래 마루가 삐걱거렸고 선반 하나가 기울어져 있었다. 수리할 것이 몇 가지 있었다. 그러나 윤 씨의 눈에는 그것보다 다른 것이 먼저 보였다. 이 공간 안에 무엇이 들어설 수 있는지, 무엇을 어디에 놓으면 손님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올지가 보였다. 아이들이 이튿날부터 달려들었다. 도리는 기울어진 선반을 고쳤다. 망치질을 해본 적이 없었으나 눈으로 한번 보고 나서 손이 알아서 따라갔다. 막쇠는 마루를 쓸고 닦았다. 다리가 불편한 탓에 무릎을 짚고 기어다니다시피 하며 구석구석을 닦아냈다. 보기는 가게 앞 돌계단을 솔로 박박 문질러 때를 벗겼다. 글을 조금 아는 봉이라는 아이는 윤 씨가 일러주는 대로 가게 이름을 종이에 써내려갔다. 가게 이름은 손결이라 하였다. 손의 결이라는 뜻이었다. 분이에 수놓은 손결, 아이들의 일하는 손결, 그리고 이 가게를 만들어낸 모든 손의 결을 담은 이름이었다. 분이는 가게 문 안쪽에 붙일 작은 수 한 점을 새로 놓았다. 흰 천 위에 연두빛 풀잎 몇 가닥을 수놓은 것으로 단출하였으나 보는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었다. 가게 안에 걸리자마자 공간이 달리 보였다. 차갑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문을 열던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다. 지나가다 기웃거리는 이가 몇 있었고 안으로 들어온 이는 두셋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분이가 놓은 수를 보고 한 부인이 눈을 떼지 못하였다. 이것이 얼마냐고 누가 놓은 것이냐고 물었다. 윤 씨가 저 아이가 놓은 것이라 하니 부인은 분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같은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하였다. 그것이 손결의 첫 번째 주문이었다. 이틀 뒤에는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남쪽 마을에서 혼례를 앞두고 있다는 부인이었는데 신부 쪽 혼수로 쓸 수 놓은 비단을 구하고 있다 하였다. 최서방에게 납품받은 고운 비단 위에 분이가 술을 놓은 것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두 피를 사갔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장터 안에서 그리고 도성 안안팎에서 손결이라는 가게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수가 고울 뿐 아니라 비단의 품도 좋고 가게 분위기가 여느 포목전과 달리 조용하고 단아하다는 말이 돌았다.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고 아는 이를 데려오는 일이 잦아졌다. 윤 씨는 분이 혼자서 모든 주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손이 야무진 봉이와
새로 들어온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분이 곁에 두어 바느질을 배우게 하였다. 분이는 처음에는 가르치는 것에 서툴렀으나 윤 씨가 옆에서 말을 잘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분이는 말보다 손으로 먼저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 손을 눈으로 쫓으며 배워갔다. 도리는 가게 바깥일을 맡았다. 물건을 들이고 내고 손님이 오면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장터에서 조달해 오는 일이었다. 도리는 그 일에 빠르게 익숙해졌다.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전에는 눈을 피하던 아이가 이제는 또렷하게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값을 흥정하는 것도 좋은 물건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리는 것도 도리는 빠르게 익혔다. 막쇠는 가게 안쪽 공간을 정리하고 물건 목록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다리가 불편하여 멀리 나다니기 어려웠으나 그 대신 자리를 지키며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을 하나하나 귀로 확인하고 손으로 기록하였다. 막쇠가 정리한 목록은 틀린 적이 없었다.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윤 씨는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 처음으로 수지를 따져보았다. 들어온 것이 나간 것보다 많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남은 것이 있었다. 윤 씨는 그 결과를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돈이 남는다는 것이 훔치지 않고도 남는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얼굴들이었다. 도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냐 하고 물었다. 윤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다 하고 말하였다. 방 안에 조용한 웃음이 퍼졌다. 그것은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낸 이익이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여름 오후 낯선 남자가 손결 가게 앞에 나타났다. 나이는 40 안팎으로 보였고 옷차림은 그리 남루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다. 남자는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결국 안으로 들어왔다. 도리가 손님을 맞으려 다가가자 남자는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가게 주인을 보고 싶다 하였다. 윤 씨가 안쪽에서 나왔다. 남자와 윤 씨는 서로를 보는 순간 둘 다 잠시 멈추었다. 남자는 윤 씨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내리깔았다. 윤 씨는 표정이 굳었다. 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알아챘다. 막쇠가 눈짓으로 도리에게 무언가를 전하였고 도리는 슬며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문 가까이 자리를 잡았다. 윤 씨는 남자에게 앉으라고 하고 자신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남자는 한참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자신이 윤 씨의 남편 쪽 친척이라 하였다. 남편이 죽은 뒤 시댁에서 내보낸 것에 대해 당시 자신도 그 결정에 반대하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고 하였다. 그러다 이 가게가 생기고 윤 씨의 이름이 장터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남자는 사실 한 가지를 전하러 왔다 하였다. 윤 씨의 남편이 죽기 전에 따로 남겨둔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시집 어른들이 그것을 윤 씨에게 전하지 않고 집안에 묻어두었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고 더 늦기 전에 전하는 것이 옳다 싶어 찾아왔다 하였다. 윤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윤 씨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남자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남자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윤 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윤 씨는 천천히 보자기를 폈다. 안에는 봉서 하나와 작은 폐물 몇 가지가 들어 있었다. 봉서를 펼치니 남편의 글씨였다. 윤 씨는 그 글씨를 알아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글 안에는 짧게 쓰여 있었다. 자신이 먼저 가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다. 시집 어른들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내게 남기는 것이다. 훗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뿐이었다. 윤 씨는 그 짧은 글을 2번, 3번 읽었다. 그리고 보자기를 조용히 접었다. 남자는 시집 어른들이 이것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씨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한다면 다시 따지러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윤 씨는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끌어낼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전해준 것에는 고맙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자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를 나갔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리도 막새도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분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씨가 보자기를 품 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가게 안은 여름 오후에 볕만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모두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윤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담아 아이들 앞에 놓았다. 그러나 분이는 윤 씨의 눈가가 아까보다 조금 붉어진 것을 보았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었다. 그것이 지금 윤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분이는 알고 있었다. 밤에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에 윤 씨는 홀로 봉서를 다시 폈다. 방 안에 작은 등잔 하나만 켜져 있었다. 윤 씨는 그 글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다. 다만 가슴 깊숙한 어딘가가 오랜 매듭을 풀 듯 조용히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그 봉서 안에 든 폐물은 값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윤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미 만들어 온 것들, 이 가게와 아이들과 하루하루 쌓아온 것들, 옆에 놓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더 크게 느껴졌다. 남편이 바랐던 것처럼 윤 씨는 이미 스스로 서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손결 가게에 처음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다. 발단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다. 가게에 납품을 해오던 비단 중 한 필이 문제였다. 최서방이 새로 들여온 물량 가운데 일부가 겉보기와 달리 안쪽 실이 고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분이가 술을 놓았고 완성된 것을 사간 손님이 집에서 쓰다 보니 실이 쉽게 풀린다며 가게로 다시 찾아왔다. 손님은 목소리가 컸다. 자신은 혼례에 쓸 물건으로 산 것인데 이런 것을 팔았느냐 하며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불만을 쏟아냈다. 지나가던 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손결 가게 안팎에 어색한 긴장이 흘렀다.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손님 앞에 나아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오시라 하였다. 차를 내오게 하고 손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가게의 책임이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었다. 손님은 혼례가 열흘 뒤라 하였다.
분이의 얼굴이 굳었다. 열흘 안에 같은 술을 다시 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비단을 새로 구해야 하였다. 최서방에게 문제를 알리고 좋은 것으로 다시 받아야 하였으며 그 위에 술을 처음부터 다시 놓아야 하였다. 윤 씨는 손님에게 열흘 안에 완성하여 직접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윤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아이들은 저마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였다. 도리는 당장 최서방에게 달려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좋은 비단을 가져오겠다 하였다. 막새는 분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방 안정리와 끼니를 자신이 챙기겠다 하였다. 봉이는 분이 옆에 붙어서 실을 정리하고 바늘을 준비하는 일을 맡겠다 하였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 바느질 도구를 챙기기 시작하였다. 열흘은 짧았다. 분이는 거의 쉬지 않았다. 낮에는 가게 일을 보면서 짬을 내었고 저녁이 되면 등잔 앞에 앉아 술을 놓았다. 손가락 끝이 붉어지고 눈이 뻑뻑해져도 분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 옆에 막새가 늘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었다. 분이가 지치면 막새가 물 한 그릇을 내밀었고 분이가 실을 바꿀 때는 막새가 미리 색실을 골라 손 닿는 곳에 놓아두었다. 아홉째 날 저녁 수가 완성되었다. 윤 씨가 완성된 비단을 펼쳐보았다. 처음 것보다 더 고왔다. 꽃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실의 밀도가 한결 촘촘하였다. 문제의 실이 풀렸던 부분을 다시 생각하며 더 단단하게 놓은 것이었다. 위기가 오히려 솜씨를 더 깊게 만든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윤 씨와 도리가 함께 손님 댁을 찾아갔다. 완성된 비단을 직접 들고 가서 손님 앞에 내놓았다. 손님은 한참 살펴보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이것은 처음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였다. 본래 이것을 쓰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라 하였다. 손님은 아는 이에게 손결 가게를 꼭 알려주겠다 하였다. 가게로 돌아온 윤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도리, 분이, 막새, 복이, 봉이, 그리고 새로 온 어린 아이들까지 저마다 긴장이 풀린 얼굴로 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 씨는 천천히 말하였다. 이번 일로 알게 된 것이 있다. 흔들린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것이 있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조용히 새겼다. 그 가을 손결 가게의 이름은 도성 안에서 한층 더 높아졌다.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진 덕이었다. 위기가 오히려 가게의 신뢰를 만든 것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묵은 골 어귀에 볕이 들기 시작하였다. 처마 끝에서 녹은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골목 안돌담 사이에서 풀이 돋기 시작하였다. 한 해 전 처마 밑에서 얼어가던 아이들이 살던 골목에 이제는 다른 빛깔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손결 가게는 그 봄에 두 번째 가게 문을 열었다. 첫 번째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일감이 늘었고 수놓은 비단 외에 술을 놓은 놀이개와 주머니, 베갯니들 함께 취급하게 되었다. 그것들을 내놓을 공간이 필요하여 첫 번째 가게 옆 작은 칸을 하나 더 얻었다.
그 가게는 도리가 책임을 맡았다. 도리는 이제 물건을 고르고 손님을 맡고 값을 정하는 일을 혼자서 처리하였다. 눈치만 빠르던 아이가 이제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중심이 잡혀 있었다. 분이는 두 가게의 납품할 수를 책임지면서 봉이와 새로 들어온 아이 둘을 가르쳤다. 분이는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다. 가르치는 것이 분이를 열게 한 것이었다. 제 손이 아는 것을 말로 꺼내려면 먼저 생각을 열어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이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막쇠는 두 가게의 물건 관리와 장부를 맡았다. 다리가 불편하여 뛰어다닐 수는 없었으나 자리에 앉아 숫자를 다루고 기록하는 것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였다. 최서방이 어느 날 막쇠를 보고 이 아이는 타고난 장부꾼이라 하였다. 막쇠는 그 말을 듣고 귀밑까지 붉어졌으나 고개를 꼿꼿이 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답하였다. 보기는 두 가게를 잇는 연락 역할을 하였다. 발이 빨랐으므로 가게 사이를 오가며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장터 안 소식도 빠르게 가져왔다. 보기의 발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신뢰 위에서 뛰었다. 그 봄 어느 날 오후 윤 씨는 가게 문 앞에 잠시 나와 서 있었다. 장터 안은 봄 기운으로 소란하였다. 행상들의 목소리가 오가고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다. 손결 가게 앞으로도 사람들이 지나갔다. 가게 문 안쪽에서는 분이가 실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막쇠가 장부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도리가 옆 칸에서 손님과 낮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윤 씨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이 아이들은 한때 남이 물건에 손을 댔던 아이들이었다.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랬던 아이들이었다. 그 손들이 이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다. 그 손들이 이 가게를 이루었고 이 가게가 그 손들을 이루었다. 그것이 손결이라는 이름의 뜻이었다. 윤 씨는 눈을 뜨고 골목 안을 바라보았다. 묵은 고래 골목길 위로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다. 처마 밑에 올해도 제비한 쌍이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지난해와 같은 자리였다. 제비는 해마다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윤 씨는 그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하였다. 이곳이 그러한 곳이 되었구나. 아이들이 돌아오는 곳,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곳 가게. 안에서 분이가 윤 씨를 불렀다. 어머니, 새 비단이 왔는데 같이 보시겠어요? 하는 소리였다. 윤 씨는 천천히 돌아서며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 안쪽으로 들어서니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다. 분이가 비단 한 피를 두 손으로 들고 윤 씨를 향해 펼쳐 보였다. 연한 옥색 비단이었는데 볕에 닿으니 은빛이 돌았다. 분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막쇠는 그 옆에서 장부를 들고 기다렸고 도리는 문 쪽에서 어깨를 쭉 펴고 서 있었다. 보기는 구석에서 실구리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바라보았다. 윤 씨는 그 모든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눈빛이, 손끝이, 숨소리가 이미 말하고 있었다. 비단 위에 손을 얹어보니 결이 고왔다 이것이면 되겠다고 윤 씨는 말하였다.
분이가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이 가게 안으로 번졌다. 아이들이 함께 웃었다. 손결 가게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봄이 가득 차오른 그 계절의 매일을 그렇게 이어갔다. 훔쳤던 손들이 만든 가게 안에 빼앗지 않고 얻은 것들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손들은 오늘도 무언가를 짓고 있었다. 내일을 위해, 서로를 위해,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윤 씨와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 하루처럼 환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